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적어 내려가는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제 남편은 꼭 이런 추운 겨울날에 처음 만났었죠. 손이 따스한 사람이었고 그 손만큼 마음도 따스한 사람이라서 저는 금세 반하게 되었답니다.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레 결혼이라는 과정으로 옮겨갔었죠. 자, 여기서부터 어처구니 없음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잘 사귀고 결혼 과정으로 잘 갔다고 하더니 갑자기 웬 반전이냐고요? 네, 저도 당시에 그랬어요.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조카를 앞으로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니. 나 지금 멀쩡히 두 귀로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데. 아, 말 그대로 조카잖아. 오빠 누나의 동생. 그 애를 우리가 왜? 자기 엄마하고 잘 살고 있는 애가 아니야?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 그치만 차마 말을 못했는데 내 조카 서영이 말이야. 자기 엄마하고 안 살아. 우리 누나가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한 지 꽤 됐거든. 그러면서 아이를 두고 갔어. 어, 뭐라고? 아니,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뒤에 줄곧 혼자 지내시는 거 아니었어? 남자친구? 동거? 아니, 여기까진 그렇다 쳐.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혼하고 새로 남자친구 생겼으면 아이는 친정에 맡겨둘 수 있지. 절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조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난데없이? 그게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누나가 펄쩍 뛰면서 사실은 자기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우리보다 빨리 결혼식을 올린 건데 아이가 있으면 재혼이 쉽지 않으니까 아이를 앞으로 계속 자기가 못 키울 것 같다고 이번에 못을 박았어. 아니,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결혼 계획이 있으셨다고? 오빠, 그렇다 쳐도 어머니께서 계속 아이를 맡아오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아이를 못 맡게 되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솔직히 털어놓을게. 우리 엄마는 아이 보는 거 싫어하셔. 항상 짐이라고 생각하셨고, 대체 누나가 아이를 언제 데려가려나 오매불망 그것만 기다리셨어. 그런데 누나가 재혼의 걸림돌이라면서 아이를 영영 안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엄마 눈이 뒤집히신 거야. 저는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아무튼 저의 시누이 되는 인간이죠. 시누이는 남편하고 4살 차이가 나고 일찍 결혼을 했었다가 성격 차이인지 나발인지 하는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 당시에 5살이었던 딸 하나가 있고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남편에게는 부친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사유를 들은 바 없었고 남편이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다고만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 시어머니셨죠. 여기까지가 제가 연애하면서 알고 있던 시댁의 정보였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적당히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적당히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고액 연봉자는 아니어도 전망이 밝은 직종이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었어요. 남편 자체만 보면 훌륭한 신랑감이었고 제가 이 남자를 무척 사랑했기에 무조건 결혼으로 직진할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시댁의 비화가 밝혀지다니요. 당황했겠죠. 알고 보니까 신우이는 자기 애를 내팽개친 지 오래였고 새롭게 남자를 만나서 동거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재혼이 목표였고 하나뿐인 손주를 떠맡게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몹시도 못마땅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내 팔자야. 아유, 내가 어째서 애를 봐야 돼. 육아는 30년도 더 전에 끝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혓짧은 소리나 들어야 되냐고, 이 연병을. 나를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몰라. 아휴, 옛날에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이번에는 아들일 줄 알았는데 또 딸이냐고. 나를 화나게 했으니 너는 평생 박복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내린 게 그냥 아주 대단하게 효과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되바라진 딸년 잘못도 눈에 넣으면 아프기만 할 손녀를 맡아 키워야 된다니. 아유, 암만 생각해도 열부터도 뒤지겠네 그냥.
그렇게 그런 불만을 아이가 있는 앞에서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남편이 깜짝 놀랐던 거죠. 어려도 알 건 다 안다고 어린아이 앞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사정사정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시큰둥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그런 취급 당하는 걸 알고서 시누이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아무 반응도 안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시누이한테 몇 번이고 아이한테 신경 좀 써라 이렇게 조언이며 간청이며 다 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고 해요. 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애는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하여간 너만 유난이야 너만. 오히려 남편만 그 사이에서 유난 떠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더군요. 존재만 알고 있었지 어떤 인물인지 그간 알지 못했던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아이를 귀찮아하며 서로에게 떠넘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뇨. 와, 진짜 농담 하나도 안 하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머릿속으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괜히 남편의 따스함에 푹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잔정이 많고 대체로 온순한 편이고 사고방식이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점이 무척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집안의 이런 복잡한 문제에 절대 발을 못 뺄 성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저는 골치가 아팠었던 거예요. 이 남자 절대로 자기 조카 모른 척할 위인이 못 돼.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에 든 생각인데 그분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고 있는 게 분명해. 집안에 이런 착하다 못해서 호구 같은 존재가 있는데 뭐하러 본인들이 사서 고생을 하겠어. 저는 제 짐작이 맞다고 여겼어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남편과 결혼하셨을 것 같나요? 결혼하자마자 시조카를 도맡아서 키우고 자기 친딸을 내팽개친 시누이와 한없이 자기 중심적이며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시댁 식구로 두면서 그렇게 사실 것 같나요? 제가 사실은 인터넷에 한번 익명으로 이런 상황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반응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혼하라고 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요. 무조건 파혼해야 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휘둘리고 사는 남자가 문제라면서 절대 평생을 약속하면 안 된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딴 걸 고민이라고 올리고 있으니까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여자들의 계보가 끊이지를 않는 거라며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걸 보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서 글을 얼른 삭제했었죠.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을 다 감싸주며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걸림돌이 있었죠. 결혼은 시댁만 끼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친정이었죠. 뭐야? 재혼 때문에 그게 욕심이 나서 자기 친자식을 외면해? 게다가 자기 하나뿐인 어린 손녀를 키우기가 싫어서 이제 장가드는 아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고? 허휴, 모전 여전이네. 세상 천지에 그런 천박한 집은 내가 또 처음 보는구나. 민정아, 나는 너를 그런 집으로는 시집 못 보낸다. 차라리 평생 나하고 네 엄마 곁에서 꼭 붙어 살지 그러냐. 굳이 왜 그런 곳으로 연을 맺으려고 해? 남들은 가진 수를 써서라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집안일 텐데 부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되도록 그 집안 사정을 순화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봤지만 아버지께서는 역시 딱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군요. 아버지, 저도 머리로는 이 결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으로는 그 사람을 저버리기가 힘들어요. 저 그 사람 많이 사랑하나 봐요. 친정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셨을 때 저는 그 앞에서 못나게도 눈물을 보였었죠. 옆에서는 친정 엄마께서 차마 말씀도 못 얹으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계셨어요. 제 친정이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런대로 괜찮게 사는 수준이었죠. 우여곡절도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
친정 부모님께서 아주 절친하게 지내오셨던 지인 부부를 위해서 보증을 잘못 서셨다가 빚더미에 앉으셨거든요. 그 당사자들은 이미 야반도주를 한 지 오래였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차라리 그만 살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런 분위기를 다 읽었고 언제든지 친정 부모님께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효녀처럼 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매번 집에 와서는 해맑게 웃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남동생을 돌보는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나이보다 이르게 철이 들어버렸어요. 양가 친척들은 저를 향해서 집안 사정은 어려워졌어도 여기는 첫째가 의젓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죠. 저는 제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친정 부모님께서 그만 살고 싶다고 하시는 마음을 접게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착하고 의젓하고 똑똑하고 슬기롭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환장한 애였어요. 자라면서 제가 그래도 보람을 계속 느꼈던 것은 친정엄마께서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때나마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그만 살고 싶어 하셨던 것을 후회하신 것인지 저희 남매를 애달프게 보실 때가 많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져만 가셨던 분이셨죠. 그런 친정 엄마를 보며 저도 열심히 따라갔죠.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는 딸이 되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 거야. 뭐든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 징징거리면 안 돼? 친정 부모님께서는 첫째인 제가 남동생보다 더 마음고생하며 사는 것 같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일은 언제나 도맡아 했었죠. 돈을 버시느라 바쁘고 힘드신 친정 부모님보다 제가 더 피곤하다는 건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부끄럽게도 저는 공부와 큰 인연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동생이 공부 머리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걸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지나던 때에 알아차렸고 그때 마침 저희 친정집이 서서히 가세라는 것이 좋아지고 있을 무렵이었죠. 친정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학원 한 개를 안 다녔으나 남동생만은 학업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동생도 저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맞는 선택이었거든요. 자랑스럽게도 제 남동생은 명문대로 꼽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일이 풀리려면 어떻게든 다 풀리게 되어 있었던 것인지 저는 직장운이 좋은 편이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옛날 한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서 앞으로 어찌 사나 싶었건만 열심히 버티고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왔다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사셨던 것, 그리고 무리해서 돈을 버시려다 보니 건강관리에 미흡하셨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병원 신세를 몇 번 지셨어요. 남동생이 탄탄한 중견기업에 들어간 뒤였기 때문에 병원비 쪽으로 걱정은 안 되었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군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인이어도 부모님이 떠나실까봐 두렵다는 것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친정집에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강박적으로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아직도 저를 사로잡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만났던 사람이 남편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남편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있었겠나요? 분명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 찬성이라고 그러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친정 부모님의 태도 변화가 그 냉정한 반대가 미치게 속상했습니다. 이런 저를 향해서 남동생은 쓴소리를 날렸었죠. 누나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속상한 사람은 누나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야.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이런 상황에서 자식 결혼을 반대 안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열이면 열, 전부 다 반대할 거야. 반대할 상황이라는 걸 누나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알아. 아니까 더 속상한 거잖아.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너까지 나를 더 머리 아프게 만들지 마. 누난 나한테 그냥 누나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마치 엄마 같은 존재였어. 누나가 나 삼시세끼 밥도 다 차려줬었잖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누나한테 은혜 다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런 내가 누나가 불행한 결혼을 하겠다는 걸 그저 두고만 봐야겠어? 지금 감정이 앞서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남동생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결혼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결혼해봤자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고요. 특히 친정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나는 웬만하면 우리 민정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다. 우리 딸이 얼마나 현명한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조카를 맡아서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선뜻 이 결혼하라고 응원해주기가 망설여지네. 사랑하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런 불효녀가 될 수 없어서 대신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파혼을 했어요. 결혼 약속 다 해놓고 이런저런 결혼 생활의 계획까지 다 짜놓고 그래 놓고 헤어졌습니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라던 어른들의 말씀, 그거 정말 맞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향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어요. 진작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밝히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난 오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상황이 어려운 것 뿐이야. 남편을 위로해줬던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대관절 착한 남편이 뭐가 잘못일까 싶었네요. 헤어지고 나서 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이사까지 했었죠. 더 잘 살게 될 줄 알았었는데 몇 개월 뒤 직장 내부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설상가상 저는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었고요. 결국 반강제로 이루어진 퇴사를 했고 설상가상으로 친정 아버지께서 한 차례 편찮은 시기까지 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지날 때 남편과 재회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어요. 하필 저는 그날따라 추레했는데 남편은 아주 차림새가 번듯하고도 근사했죠. 너무 창피해서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고민하다가 못 이긴 척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그간 잘 지냈더라고요. 그 사이 승진을 한 것이었죠. 남편은 잘난 척을 하려고 저에게 근황을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승진보다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 있잖아.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졌어. 뭐? 그 남자하고 재혼하신다던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런데 헤어진 거야? 완전히? 응, 완전히 끝났고 벌써 반년 가까이 되어가는 일이야. 그래서 누나가 조카를 직접 키우면서 지내. 신우이의 재혼이 완전히 없던 일이 됐고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조카를 키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리다니 너무나도 잘된 일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저밖에 없다고 하는 남편에게 흔들렸고 이번에는 친정 식구들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건강 문제로 우리를 놀래키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이번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또 병원 신세에 지셨던 걸 봐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싶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결혼해서 얼른 잘 사는 모습이나 보는 게 인생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다. 친정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또 한 차례 편찮으셨던 일로 마음이 너무 쓰이신 모양이었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동생이 저희 부부를 위해 당시 최신형이었던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주었어요.
톱스타가 TV 광고를 하는 제품들이었는데 신우이가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부잣집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나는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좋은 걸 쓰는 건 처음 봤네. 제 동생이 하나뿐인 누나 결혼한답시고 무리를 좀 했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에휴, 굳이 그렇게 애쓰는 말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올케는 우리 집보다 사는 형편이 넉넉한 거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 동생이 내 동생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일전에 계획거품 물고 결혼 반대했다는 사실도 다 아는 건데 뭘. 새삼. 신혼집에 냉장고를 마구 열어보며 뒤적거리는 신우이의 언행에 제가 얼이 빠졌습니다. 아예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오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혼자 놀러 왔던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꾹 참은 것이었죠.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시조카가 얼마나 눈칫밥 먹는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익히 짐작하고도 남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의 무리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뒤 시조카에게 상냥한 웃음으로 잘 대해줬어요. 경계심 가득한 시조카의 눈빛이 점차 순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네요. 그런데 저의 이런 당연한 배려가 황당한 결과를 낳을지 몰랐어요. 얼마 후 신우이가 저희 부부한테 자기 아이를 키우고 살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애도 그렇게 번듯한 집에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가전제품들도 좀 써가면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난 앞으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재혼도 해야 해서 무척이나 바쁜 몸이야. 착하고 너그러운 우리 동생 부부가 열심히 아이 키워줄 거 믿을게. 정말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만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신우이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남편이 머리를 짚었죠. 신우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시어머니께서는 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시죠? 신우이보다 오히려 한 술, 아니 두 술을 더 뜨셨습니다. 내가 뭐 평생 얼마나 개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저렇게나 철이 없는 딸년도 모자라서 귀찮아 죽겠는데 어린 손녀까지 왜 내가 떠안고 살아야 되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불공평하지. 어머마, 너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치?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리가 없었죠. 어쨌거나 신우이와 시조카는 당신의 딸이자 손녀인데 무슨 생판 남을 맡은 것도 아니건만 왜 그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돈을 버셔서 두 사람을 먹여 살리고 계셨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진작부터 시어머니께 다달이 20만 원을 드리고 있었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추궁을 해본 결과 평소에는 20만 원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50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훨씬 더 드리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신우이가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 모를 작은 일을 해서 얼마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시조카한테 들어가는 양육비는 그 친부가 다달이 얼마씩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 그렇게 알았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집이나마 들고 계셨으니 심적으로 든든하셔야 맞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처절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하고 누나하고 다 있는데 서영이를 왜 저희가 키워야 돼요? 그건 아니죠. 제가 결혼하더라도 서영이를 저한테 떠넘길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서 큰 소리 치셨던 게 엄마셨잖아요. 제가 서영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을 해도 허락 안 하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누나를 나무라시기는커녕 엄마가 더 하시네요. 아이고 말이야. 아유, 우리 아들이 아주 엄마를 원망하네. 이 엄마 보고 차라리 죽지 그러냐면서, 모진말을 뱉는구나. 그래, 내가 죽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저런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지. 예?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엄만 자꾸만. 신우이를 뛰어넘는 막무가내식 배째라가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이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고 옆에서 보기에는 착해도 너무 착하게 따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천하의 불효자라도 마주하신 양 구셨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분이 있나라는 생각에 어리둥절했네요. 친정아버지의 표현대로 정말 모전여전인 듯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강단 있게 절대로 시조카를 맡아 키울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했어요. 머뭇거리는 남편을 잡아 끌고 시댁을 나왔었죠. 순둥이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의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그거를 또 걱정하더군요. 아휴, 그런 엄마한테서 이런 순한 아들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개판 5분 전인 시어머니와 시누이 합작 공격을 받고 나니까 대체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께서는 별로 특별하게 들을 게 없었던 거죠. 남편에게서는 별로 특별하게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후에 시누이를 통해서 시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왜 시누이를 만났는가 하면은 시어머니께서 애 키우기 싫으면 성의 표시라도 해라 이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과한 용돈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달이 100만 원씩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어요. 무시했더니 시누이가 저를 따로 찾아온 거예요. 돈 좀 보태주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 일이냐면서 저를 냉혈한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도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고 친정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단 얘기까지 다 해버렸죠. 굳이 그 앞에서 남동생이 돈 잘 번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유복하게 키우고 싶으면 친부한테 돈을 더 달라 그러면 될 일 아니냐고 지극히 정당한 지적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피식 웃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만 피해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자랐었는데 내가 꼭 이런 인간을 만나서 애를 낳았으니. 저희 부부가 간단하게 올린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신 시아버지셨습니다. 다만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남편과 저 단 둘이서만 시아버지를 다른 지역까지 가서 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나오셨고 셋이서 조촐하게 식사를 마친 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옛날에 바람을 그렇게 피워대셨다는 겁니다. 걸핏하면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께서는 화병에 걸리신 게 문제였던 것인지 결국 크게 병이 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죽다 살아나셨다고 해요. 간신히 회복하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변하셨고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더니 어느 날 작정을 하시고서는 시아버지께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속 시원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나한테 재산 떼줘요. 자식 새끼들 내가 내외 불러서 낳았고 내가 애써서 키웠으니까 나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도 남지. 안 그래요?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나한테 재산 주고 가야지. 뭐? 재산? 이날 이때까지 결혼하고 나서 본인 손으로 10원 한 장 안 벌어본 옆에 내가 뭔 재산을 우는애? 인생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께서는 맞서셨고 그렇게 부부싸움이 한참 이어졌다죠. 그때가 남편이 한창 사춘기 중학생이었는데 말이에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배려할 줄 몰랐던 듯 싶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진작 알았던 것이기에 당연히 이 대목에서 놀라진 않았지만 다음 대목에서 제가 눈이 뒤집어질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셨던 시아버지 대신 당연한 수순으로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을 키우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정말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버리셨던 겁니다. 세상에, 중학교 3학년짜리를 정식으로 살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잠깐만 살자면서 웬 작은 원룸을 구해다가 며칠 지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야반도주를 하셨던 거예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혼자 남겨졌고 그때 시누이는 20살 성인이었는데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황이나 하면서 가족들과 연락도 안 하고 혼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았다네요. 아버지께서 이 집안을 두고 하셨던 표현이 딱 맞았어. 이런 천박한 집안을 다 봤나. 아,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중학교 3학년짜리를 혼자 두고 아무 책임도 안 질 수가 있었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그런 이야기를 태연하게 마치 고전 전래동화 이야기를 하듯이 늘어놓은 신우이의 태도 역시도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남편은 혼자서 아등바등 버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잘 지내셨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작정을 하시고 자식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아실 리가 없었죠. 그래서 들통났고 시아버지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내 핏줄 위해서 돈을 보내줬던 건데 여태까지 나를 속였어? 내가 정 하나 남지 않은 당신 좋으라고 당신 쓰라고 돈 보내줬던 건지 알아? 가만 안 둬 죽여버리겠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혼비백산해서 사방팔방으로 자식들을 찾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시누이와 남편을 찾으셔서 한 집에 모이게 됐던 겁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은 참고로 시아버지의 명의였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집인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찌어찌 가족이 모였는데 그러자마자 시누이는 대뜸 결혼시켜달라고 그랬다네요.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때 시아버지께서 돈을 좀 보태주셨다고 해요. 그걸로 시누이가 결혼을 한 것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남편이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이런 동생의 돈을 시누이가 뜯어갔어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아, 내가 앞으로 내 아들한테 빨대 꽂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던 겁니다. 아주 미쳐 돌아가는 집안이었어요. 시댁의 비화를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정신이 나간 모친과 누나를 저버리지 않았느냐고요. 보살인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왜 자식된 도리, 동생으로서의 도리를 유지하고 지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씁쓸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도. 바보 같고 등신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솔직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핏줄이잖아. 엄만 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잖아. 나를 버리고 떠나셨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가슴속에 증오만 가득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엄마와 함께하게 됐을 때 깨달은 점은 그건 증오였을 뿐만 아니라 애정이 동반된 애증이었다는 사실이야. 어쨌든 엄마하고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라는 것, 인생에 도움 하나 안 되지만 누나가 유일한 내 형제라는 거, 그 사실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혼자인 건 너무나도 외롭거든. 그걸 겪어봤기에 난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내 조카 서영이가 너무 불쌍해. 옛날에 내가 그랬듯이 서영이도 외로움이 뭔지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 자꾸 마음이 쓰이고 외면이 안 돼. 하나뿐인 내 친족하잖아. 남편이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것도 마음이 안 들었고 남편의 이야기에 어느새 공감이 가고 있는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파혼했던 시절 그때에도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 그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남편만 생각하자며 이런 결심으로 애써 마음을 다잡았었어요. 사람 골 때리게 하는 시댁과는 별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거리를 좀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허구한 날 연락을 해대시며 백화점 가고 싶다, 가방 가지고 싶다, 며느리가 나들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내비치셨으니 대꾸도 안 해드렸죠. 연락도 잘 안 받았고요. 제가 좋아서 저와 잘 지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싹 챙겨서 사라졌더군요. 너무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건 저희 부부에게 보인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그 연병할 것이 새로 남자가 생겼다고 지난달부터 떠들어댈 때 표정이 묘한 걸 내가 심상치 않게 여기긴 했다. 설마 그래도 자기 새끼를 두고 잠적이나 할까 싶어서 가만두었는데 아유 결국 이 사달을 내는구나. 우라질. 괜히 낳은 딸년 때문에 내가 평생 머리가 아프네. 아유 내가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남겨진 손녀를 잘 볼 수 있겠니? 너희 둘이서 아유 좀 어떻게 좀 해 봐라. 뭐라고요? 아유 어떻게 친손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 여태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온 어린 손녀한테 일말의 정도 없으신 건가요? 정으로 키우기에는 세상이 너무 냉정해. 아우 너희가 못 키우겠다고 하면 내가 키우게 하겠지만 아유 그럴 경우에 매달 적어도 100만 원 이상씩은 너희가 꼭 보내줘야지. 내가 차질 없이 애를 키울 수가 있지 않겠니? 애를 정으로 키우냐? 돈으로 키우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직접 돈 버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돈 없다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왜 직접 돈은 안 버시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신데? 이 천하의 싸가지 없는 것이 우리 효자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강하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를 진작에 반대했어 이거사. 딱 보니까 너는 처음부터 그냥 기가 세 보였고 재수가 없어 보였어. 반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결혼할 때 땡전 한 푼도 안 보태주신 분이 무슨 반대를 하시나요? 하, 이제 보니까 네가 아주 웃기는 콩떡이었구나. 내가 우리 아들 낳고 기른 사람이야. 내가 엄마야. 사랑으로 길러놨는데 당연히 반대할 권리가 있었지. 사랑이요? 중학생 아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셨던 분이 웬 사랑이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는 돈으로 기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결혼식 때 돈 안 보태주셨으니까 당연히 하실 말씀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야, 내 머리야. 아유, 내 뒷목.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들, 이러다 엄마 죽는다. 열받은 제가 다다다 쏘아대자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가짜라는 게 보였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랍시고 시어머니를 챙기더라고요.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오랜만에 느끼자 제 머리야말로 너무나도 아프게 지끈거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제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는 둥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았지만요. 그런 제 눈에 방문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시조카의 모습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꼈고 이런 개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시조카를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저의 결정에 깜짝 놀랐고 친정 식구들은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함을 했지만 제 걱정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아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시어머니보다 저희 부부가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친정 부모님, 남동생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문제없이 시조카와 잘 지내는 게 답일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휴, 이런 고맙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고 제가 끌어안아야 할 일이라고 여겼네요. 시조카는 얌전하다 못해 고요한 아이였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요. 잘 대해주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죠. 제 눈치를 보느라 밥도 조금 먹고 간식은 언감생심 욕심도 안 내고 걸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걷는 시조카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인 아이가 집안에서 눈치 보는 게 아주 인이 박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경멸이 피어올랐죠. 저는 당연하게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고 남편도 제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제가 남편을 이제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착하고 무른 성정으로 시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어서 착잡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대체 가족이란 뭘까? 부모는 뭐고 자식은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럴수록 제 친정 부모님께 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진정한 제 편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생각 역시도 함께 들었죠. 남동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긴 했으니까요. 이런 걸 모르고 자란 남편, 그리고 실조카가 안쓰럽게 여겨지기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고 없이 비극이 닥쳐들었죠.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한테 시조카를 보는 게 힘들지 않냐면서 전화로 제 걱정만 하셨던 친정 엄마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 영원한 저의 지원군, 친정 엄마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웬 저녁 시간에 남동생이 전화를 했길래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전화를 받았던 순간부터 저는 불길했었죠. 남동생이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즉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오열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남편도 울고 있었죠. 싸늘하게 식은 60만 남겨두신 채 영원한 잠에 빠지신 친정엄마를 마주했을 때 저는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고 나서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저주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있어 주었기에 정말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장례식장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초점이 나간 남동생이 억지로 버티면서 조문객을 맞이했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극심한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 병실에 입원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친정아버지마저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 밀려들었죠. 남동생이 억지로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냈고 눈도 붙이지 않은 채로 동분서주하며 장례식장을 지키고 집에 들러서 시조카를 챙기고 세면도구 같은 걸 바리바리 가져다 준 남편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남자와 결혼을 하길 잘했다고, 친정 엄마께서도 하늘에서 그렇게 여기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유, 사람 팔자 정말 모를 일이다. 편차르시던 바깥 사돈보다 어떻게 안 사돈이 먼저 떠나신다니. 아유, 이래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나 봐. 시어머니께서 오신 겁니다. 와주신 것 자체는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 입을 여시자마자 제 머리는 너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범상치 않으신 분인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할 여력이 조금도 없었어요. 고통스러운 슬픔 속에서 저 자신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형국인데 시어머니께서 무슨 헛소리를 하시든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에 제발 그냥 조용히 가주십사 싶었죠. 걸음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솔직히 네가 싸가지 없이 굴었던 게 얄미워서라도 안 올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어른이고 너보다 나은 인성을 지닌 인생의 선배로서 응?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이 들더구나. 아, 물론 안 싸돈을 애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아, 네,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다고 하면 다니? 쌀쌀 맞기는. 저기, 근데 있잖아. 안 싸돈이 보험은 어떻게 좀 빵빵하게 들어놓으셨을까나? 그건 어머님이 왜 궁금해하세요? 아유, 요새 날씨가 부쩍 추워졌잖아. 아유, 이놈의 집은 외풍이 드는 게 문제다.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날지. 아유, 지금 집처럼 아담해도 좋으니까 그 내년에는 제발 좀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혹시 그 안사돈 돌아가셔서 보험금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 나 아파트 좀 사게 도와줄 수 없냐? 시어머니께서 미친 소리를 잘하시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엄청난 발언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힘이 쭉 빠져있던 저라서 진짜 이제는 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근처에 있었던 건지도 모를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친 거예요. 이 악마야.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본인 좋을 대로만 행동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 사람이 아니야. 너 지금 네가 딸을 때려? 우리 아들이 엄마를 때렸어? 말도 안 돼. 네가 돌았구나. 어?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꾸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인 게 그 어느 때보다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을 지경이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방금 그 선을 넘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제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꺼지세요. 내가 직접 끌어내기 전에. 제가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얼이 빠진 채로 입만 뻐끔뻐끔 하시다가 남편의 무서운 표정에 압도당하셔서는 그대로 주랭랑을 치셨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놀라움이 가시질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남편이 저를 살며시 안아주더니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것 하나가 남편의 심정을 저로 하여금 이해시키더군요.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꼭 안아주었네요. 친정 엄마를 보내드린 이후 친정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버티겠다고 하시며 마음을 다잡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그때 잠시 눈이 돌아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셨는지 태연하게 연락을 해오셨지만 어림도 없었죠. 싸늘하게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조카의 친부가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 시조카의 친부가 이혼하면서 자기가 본가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서 줬었더라고요. 시조카는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었고 제가 우연히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던 거죠. 저희 부부가 시조카와 상의를 한 끝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틀 뒤에 친부가 화가 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돈만 붙이면 애를 잘 키우겠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는 걸 끊겠다고 하더군요. 시조카는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재혼한 상태였고 어린 딸을 새로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면 같이 키워도 되겠다며 시조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이미 집안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시조카를 내어준 저희 부부는 불안에 떨었지만 천만다행히도 시조카는 그 집에서 적응을 잘 했습니다. 아빠보다 오히려 아줌마가 더 상냥해요. 그리고 동생이 엄청 귀여워요. 앞으로 제 친동생 삼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신이 난 시조카의 목소리에 안심이 됐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께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자 예상대로 크게 분노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묘책을 드렸어요. 그건 바로 더 괜찮은 집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지금 집에서 시어머니를 나오시게 만든 뒤 그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었죠. 그 집은 어쨌든 시아버지의 명의였으니까요. 작은 아파트를 새로 얻어주겠다는 시아버지의 제안을 의심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신 시어머니는 원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세요? 이번이 전화 받는 건 마지막이에요. 아예 차단할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야, 어? 우리 효자 아들을 변심시켜서 네 입맛대로 데리고 사니까 즐겁냐? 그래, 즐겁게 살아봐라, 어? 나는 훨씬 더 즐겁게 살 테니까. 제가 피식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고 번호를 차단했죠. 진작에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시댁과 관련된 각종 번호들을 다 차단한 지 오래였고요. 얼마 뒤 시아버지께서는 그 집을 처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연락 두절을 선사했죠.
시어머니께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이 다였어요. 눈물로 절규하시며 난리를 치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돌아올 곳을 잃어버린 시누이 역시도 처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기 가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 열과 성을 다하는 사위가 되었답니다. 그 덕분인지 친정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건강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남편이 가끔은 저보다 제 동생과 더욱 사이가 좋아 보일 정도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식 키우면서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가족이 협조해주지 않고 괴롭히면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져서 그런지 다 짜증스럽고 헛되게 느껴지네요. 저의 감정을 여기에 대강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결혼을 한 것은 생각보다 참 무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남들은 반대니 뭐니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없이 쭉 가게 됐답니다. 그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을 독립시키기 힘들어한다는 것, 그 정도만 느꼈었죠. 그것도 저랑 결혼한 제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바로 위의 형인 시숙 말이에요. 장남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어쩜 저렇게 아들을 끼고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민기는 정말 너무너무 착한 애야. 민기만한 애도 없지. 연기도 너무 착하고 우리 집 아들들은 전부 보배다. 처음엔 뭐 아들들을 무척 아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시댁에서 식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면 어머니는 좀 기이할 정도로 큰아들에게 집착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물도 직접 갖다 주시지 그 나이 먹은 아들이 엄마랑 같이 살면서 다 먹고 치운 그릇을 설거지해 드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성은 어떠냐 하면 또 숫기가 없거나 그런 편도 아니고요. 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외모도 꽤나 번지르르한 편이었죠. 그런데 왜 장가를 안 갔는지 우리 부부를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 씨, 주변에 좋은 사람 없나요? 아, 나도 연기 보니까 슬슬 장가 가고 싶고 그런데. 하여간 주변에 좋은 사람 없다니까요. 여자도 같은 여자가 봐야 좋은 여자인지 아니까 나중에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 얼굴 볼 때마다 툭 하면 누굴 소개시켜 달란 말을 하기에 처음엔 그런갑다 했었죠. 근데 이게 잦아지니까 저도 진짜 누구를 알아봐야 하나 했습니다. 마침 제 주변에 시집 안 간 친구가 몇몇 있긴 했어요. 소개를 시켜줄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고민하더니 말리는 거예요. 어, 잠깐, 진짜 소개시켜 주려고? 아니야, 우리 형한테? 아, 누구를? 아니, 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 당연히 친동생의 이런 반응에 저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아, 우리 형 말이야. 생각보다 여자 보는 눈이 까다로워. 아, 진짜 여자가 없어서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야. 많이 만났었는데 되게 눈이 높더라고. 아, 그냥 형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테니까 그러려니 하고 두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부터도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만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굳이 뭐 내가 힘써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저를 닥달하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했었어요. 심지어 본인 입으로 저희 시숙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니까요. 윤주야, 너한테 아주버님이던가? 그 외에 결혼식 때 그때 되게 헌칠한 분. 그분 말이야. 나 소개시켜주면 안 돼? 너무 내 타입이라 나 진짜 그날 숨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장가 안 갔고 여자도 주변에 없는 것 같다며. 진짜 나 딱 한 번만 만나보자. 응?
제 친구들 중 결혼을 안 한 애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서도 얘는 꽤 따지는 게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애가 밝고 늘 명랑하고 성실하고 주변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애예요. 고민하다가 둘의 만남을 꽤 대담하게 성사시키게 됐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남편은 뭐라 말을 얹더라고요. 아니, 못하게 하려면 좀 더 화끈하게 막던지, 이도 저도 아니게 무슨 파리 목소리 마냥 기어가는 소리로 말이에요. 아휴, 난 모르겠다. 아, 나중에 당신 후회하지 마. 사람 소개시켜주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데, 친구랑 사이좋게 남고 싶으면서 그런 거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한쪽이 가족이고 또 한쪽은 친구인 거잖아. 가족을 안 보고 담쌓게 될 리는 없지만 친구는 인연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상한 경고를 하는데 남녀가 둘이 만나보고 아니면 마는 거지 쓸데없이 겁을 주더라고요. 심지어 만나게 해달라는 소리는 제 친구가 더 적극적이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번호만 알려주고 둘이 연락을 하게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만남이 성사됐지 뭐예요. 우리 시숙 쪽에서 먼저 제 친구에게 교제를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차마 제가 직접 못 물어보고 제 친구로부터 말이에요. 윤주야, 민기 씨 말이야. 그래, 그래. 나 이제 민기 씨라고 부를게. 아, 너한테 시숙이지만 나한테는 엄연히 만난 남자니까 말이야. 아무튼 나한테 어젯밤에 연락이 왔거든?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이야. 와, 나 완전 이상형의 남자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나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떨려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못했다니까. 친구는 정식 교제를 하게 되었다면서 어찌나 우리 시숙이 마음에 들었다던지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쯤에는 제가 임신을 했을 무렵인데 어머니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저 제 임신과 관련된 화제를 주고받는 내용이긴 했는데 중간에 제가 순간 궁금해서 시숙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때 돌아온 답은 너무 충격이라서 전화를 끊고도 한참 멍했습니다. 우리 민기 잘 있지? 민기 요즘 바쁘더라고. 하는 일이 많아서 말이야. 참, 너는 어떠냐? 병원 가보니까 뭐라고 해? 아, 산부인과 갔더니 애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이제 안정기라고 하네요. 어머니, 근데 아주버님은 연애 잘하고 계신다고 하던가요? 제 친구는 잘 만난다고 하던데 아주버님 쪽 얘기는 잘 몰라서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머니 반응은 영 뭔가 시덥지 않은 말투인 거예요. 제 친구는 그렇게 들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 그 뭐더라. 네가 소개시켜 줬다던 그 아가씨 말이야? 뭐 근데 글쎄 민규는 썩 성에 차지 않나 보더라. 애가 마음에 들면 얘기를 할 텐데 나한테 별로 말도 안 하더라고. 이건 무슨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 준 분위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시숙이 제 친구에게 잘해준다고 들었고 아주 하트 뿅뿅하게 만남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머, 아주버님은 그닥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결혼 얘기도 나왔었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둘이 마음이 잘 맞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묘하게 정색을 하시면서 약간 짜증스럽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본인 아들만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결혼을 아무나 하냐? 민기 말이야. 여자들이 줄 섰어.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거기서 잘 만나서 장가를 가야지. 아무나 만나면 안 되지. 우리 민기처럼 연예인이라 배우처럼 잘생긴 애가 일찍 장가 가는 거 봤어? 고르고 하다가 꽉 채워서 그때 하면 되지. 뭐가 급할 게 있냐? 이런 어투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럴 거면 뭐하러 온 집안이 호들갑 떨면서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된다고 했던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야 시숙 생각을 잘 모르지만 제 친구가 괜히 저렇게 바람 잡아서 들떠있는 애도 아니거든요. 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고 할 때에도 되게 긴장을 하고 갔고 여러모로 우리 시숙이 편안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니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꾸준하게 만나는 것 같던데 어머니 말로는 썩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쯤 되니까 남편에게 저도 이래저래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으론 둘이 만나긴 하는데 아주버님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내 친구는 지금 혼자 머릿속으로 결혼이며 큰며느리 자리까지 생각하는데 이거 좀 불길하네? 남자보다 여자가 이렇게 좋아하고 속도가 먼저 나가서 끝이 좋지 않은데 말이야. 남편은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혀를 쯧쯧하며 말하는데 전 대책이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짜증도 났습니다. 아, 그러게 왜 친구를 소개시켜 주냐? 너 이제 그 친구 안 볼 생각해야 돼. 아, 우리 형 매너가 좋긴 한데 여자들 보통 잘 속이는 게 아니야. 여러 명 만나봐서 완전히 애기 다루듯 여자들 머리 꼭대기에 있다니까. 아, 잘해주긴 하겠지만 네 친구랑 결혼할 생각은 없을 거야. 너무 들떠서 더 빠지게 하지 말고 적당히 환상 깨주고 헤어지는 게 나을 거야. 우리 형은 내가 볼 때 50이 다 되어도 저 상태면 장가 안 가. 아니, 못 가. 얘기를 한참 듣고 보니 남편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만남을 반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외모나 뭐나 여러모로 빠지지 않는 자기 형은 그냥 의뢰이 본인은 여자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일 뿐 진짜 없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딜 가나 여자들이 줄 서고 자연스레 연락하는 여자들이 꽤 있고 한 여자한테 종속되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저도 친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소개시켜 달라고 좀 더 졸랐다고는 하지만 애가 아주 푹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씩 정을 떼보라고 어떻게 말을 하나 싶던 차에 전 제가 눈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니 글쎄 예의가 없어도 정말 너무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날은 어머니가 저희 보고 저녁 먹으러 오라고 임산부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하도 부르시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시숙도 왔는데 세상에 웬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어버버버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저기, 이분은 누구시죠? 그랬더니 시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여자를 쓱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저기 정윤아, 인사해. 우리 재수 씨야. 그러자 그 여자는 아주 수줍은 얼굴로 저를 보며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 여자분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관계를 물은 건데 너무 얼척이 없더라고요. 잽싸게 어머니께 가서 시숙이 데려온 여자분이 누군지 물었더니 어머니는 국자로 간을 보시면서 아주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시는 거예요. 아, 그 아가씨? 우리 민기 회사 여직원이야. 가끔씩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러 와. 민기도 그냥 데리고 다니고 말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자 쪽 눈빛이나 뭔가를 볼 때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앞만 봐도 시숙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시숙도 그렇지. 뻔히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리 회사 여직원이라지만 자기 집까지 데려와서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이는 게 어딨냐고요. 제가 만약 여자친구인 상황이라면 이런 흐름이 너무 싫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먹는 내내 둘이 무슨 연인 사이인 양 그 여직원은 아주 살뜰하게 우리 시숙을 챙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반찬을 놔줬다가 숟가락을 놔줬다가 물 떠다 주고 뭐 더 드시라고 아주 세상 그렇게 소란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점점 이런 시숙의 모습에 실망을 했고 뻔히 재수 씨가 소개시켜준 여자와 만나고 있으면서 제 앞에서도 저렇게 여직원과 치대고 노는 꼴을 보이는 게 좀 웃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친구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얘는 적잖이 놀라더라고요. 윤주야, 그게 진짜야? 아니, 그날 민기 씨가 집에 회사 여직원을 데리고 갔다고? 나한테는 야근할 거라고 그날 못 만난다고 하던데? 게다가 그날 오후부터 계속 연락도 안 되고 다음날 오전에야 겨우 전화를 받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괜히 움찔해서 더 친구를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날 여자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자기 여직원과 둘이서 놀고 있었던가 싶어서 더 불쾌해지고 얼른 친구가 우리 실숙에게 정을 떼길 바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모르고 시댁 식구가 되었다고 하지만 뭐 이딴 남자가 있는지 슬슬 화가 났고 말이에요. 하여간 친구를 단념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렸고 나름 얘가 사람한테 정을 주면 얼마나 깊이 빠지는지 알기에 빨리 빠져나오게 하도록 무진 애를 썼어요. 저도 임신 중이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둘이 흐지부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시숙의 행보를 보니까 정말 둘이 헤어지기 잘했지 뭐예요. 어머니가 명절 때 밤을 까면서 하시는 넋두리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이성 간 개념도 없는 이상한 남자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짜 이 모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민기는 여자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서 큰일이다. 아니 어제는 웬 여자가 문을 두드리더니 꽃을 주고 가지 뭐야. 민기 좀 갖다 주라나. 아휴 저번에 민기가 말했던 같은 헬스장 다니는 이혼 여인 것 같아. 아 운동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하여간 이 녀석은 어쩌다가 저런 잡스러운 여자까지 다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났는 걸. 엄마인 내가 봐도 저 녀석은 보통 인물이 아니잖니. 아유 내 자식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말이야. 대충 얘기만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자에 대한 개념이 썩 좋지는 않다는 게 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운동하러 다니는 헬스장에 오는 이혼녀도 친해져가지고 저렇게 호감을 주고받고 앉아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여자만 해도 잠깐 썸을 탔던 제 친구의 동시에 만나는 듯 했던 회사 여직원을 그 짧은 사이에도 몇 명 왔다 갔다 한 여자들이 있었답니다. 반대로 형제인 우리 남편은 글쎄요. 저라고 뭐 남편과 아내가 된 사이라고 해도 뭘 얼마나 알겠어요. 적어도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여자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 애시당초 연애한 것도 제가 거의 끌어당기다시피 했을 만큼 되게 수동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은 능동적으로 연애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저에게 여러모로 우리 시숙은 미운 털이 꽂혀 있었던지라 명절 때 마주쳐도 전 인사도 잘 안 했어요. 기껏 소개시켜줬더니 제 친구랑 어찌나 지저분하게 끝을 내놨던지 막판에 친구가 울며 불며 저한테 하소연하고 보통 속을 썩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마주쳐도 곱게 인사가 안 나왔어요. 그걸 바로 눈치채서는 아주 건들거리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재수 씨 왔어요? 아유, 배 진짜 많이 나오셨네. 조만간 우리 조카 안아볼 수 있는 거죠? 아유, 나 예전부터 딸 조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어째 남자 조카라고 하니까 칼싸움하고 놀아줄 준비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자기 주제에 저렇게 너스레를 떨어가면서 장난칠 때가 아닌데 아무런 격도 없이 인사를 하는 거죠. 뭐라고 받아치고 싶었지만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갔고 그 뒤로는 저도 애를 낳네, 산후조리를 하네, 키우느라 힘드네 핑계대면서 시댁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숙은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됐고 어머니 달랑 혼자 시댁에 남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머니가 꽤나 고집이 세신 거예요. 전에는 시숙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 한 집에 본인 아들이 있을 땐 모르셨던 것 같은데 갈수록 뭔가 외로움도 많이 타시고 괜스레 심술을 마구 부리시더라고요. 역시 시숙의 저 허세와 빈정거림, 건방진 부분은 괜히 쑥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어머니한테서 온 게 맞더라고요. 예, 너는 애기를 낳아가지고 왜 집에도 자주 안 오고 그러냐? 좀 반찬도 해오고, 시험이 혼자 사는데 들여다보고 좀 그래라. 혼자 있는 시험이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니의 이런 감정 기복 상태는 저를 무척 당황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부분들을 보시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때 조금도 여유가 없는 때였으니까 약간 긴가민가한 상태로 좀 헷갈리던 때였어요.
우리 아들 돌도 안 된 아들이 뭔가 조금 이상한 낌새가 보였기 때문이죠. 이때 대학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도 받고 했는데 정확한 상태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고 전부들 책임을 미루는 듯 하면서도 안심은 시켜주지 않는 참 피말리는 상태였답니다. 아기가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반응도 없고 하여간 이때 저는 자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봤었는지 몰라요. 출산 후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칭찬해 주었지만 막상 육아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나날이 지치고 피로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아들내미가 활동량은 얼마나 많은지 툭 하면 기어가서 뭘 잡고 그러면 서서 걷고 하다 보니까 눈 뗄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저렇게 징징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은우 말이에요. 요즘 많이 힘든 상태예요. 소리도 잘 못 듣는 것 같고 소아과 가서 검사해 봤더니 다들 안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하더라고요. 소아 우울증일 수도 있고 자폐증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요.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름 솔직하게 아이 상태에 대해서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왠지 모르게 서름이 북받쳐서 약간 울컥한 상태였는데요. 어머니는 거기서 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손주도 아니고 자기 손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은우가 왜? 무슨 일인데? 아유, 어쩌냐, 정말. 아니, 근데 말이야. 그 우울증이라는 게 나도 온 것 같더라. 진짜 요즘 맨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 그렇게 우울하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니네들 우리 집에 좀 자주자주 오라고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때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정말 공감 능력이 조금도 없으신 분 같아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남들도 아니고 본인 손주가 어딘가 아파서 힘들다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요. 그 하소연 속 들어있었던 우울증이란 얘기를 뽑아가지고 바로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체 저보고 어쩌란 건지 저는 어머니의 엄마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남편은 여기서 뭐 하냐 하면 아주 정말 기똥차게 바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하필 애가 아프고 저도 정신이 사나운 이 판국에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지방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가다 보니까 좀처럼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는 거죠. 모처럼 주말에 셋이서 같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려고 해도 남편은 전화 한 통이면 곧장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네, 부장님. 그럼 한 시간 뒤에 제가 집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미안해 죽겠다는 얼굴로 사과를 하곤 정말 발이 안 보이도록 무섭게 유모차를 움직여서 쌩하니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아들은 다시 주말 내내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지고 남편은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죠. 애는 아픈 것 같아서 엄마인 제 마음은 미어지는데 정말 조금도 숨쉴 틈이 없는 저에게 어머니의 갱년기는 참 잔인하고 무섭더라고요. 왜 그 시기가 저한테 맞물려 들어와서 동시에 제 아들이며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결정적으로 정말 제 기준에는 망언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무 우울해서 못 살겠다, 진짜. 그러지 말고 니네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안 되냐? 어차피 연기도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은우도 봐주고 할 테니까 같이 살자. 응?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애시당초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어머니가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이유는 오로지 큰아들 시숙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막상 나가서 화려하게 살겠다는 나이 많은 아들한텐 말을 못하고 그 결핍감을 우리한테 채우려고 하는 거냐고요.
저는 단칼에 어렵다고 거절했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것까진 안 될 것 같아요. 은우 아픈 거 아시잖아요. 자폐로 거의 판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고 저는 그거 따라다니는 것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머니한테 연락도 드리고 제 나름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걸 저희가 다 짊어져야 되죠? 그냥 아주버님께 말씀하세요. 다시 들어오시라고. 어머니는 그런 저의 말에 막상 본인 아들한테는 성질도 못 내면서 저는 엄청 만만하셨나 봐요. 아주 소리를 질러대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 모든 분을 다 저에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며칠이 지나 저는 시숙으로부터 이런 기가 막힌 전화까지 받아보게 됐습니다. 재수 씨, 우리 어머니랑 사이가 지금 어색하다면서요? 아,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가게 된 겁니까? 어머니 지금 좀 혼자 외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말동무도 좀 하고, 우리 조카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어때서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냥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 새로 사서 이사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아, 그게 재수 씨랑 영기한테 그렇게 안 좋은 조건도 아니잖아요. 노인네한테 그렇게 야멸차게 굴 일이 있어요?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아주 번지르르하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독립한답시고 나이 마흔이 넘어 자기 엄마한테 돈 깨나 빌려서 나간 걸 제가 아는데 말이에요. 지 처신이나 잘할 것이지 뭘 우리한테 다 덮어 씌우려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 왜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어머니 지금 외롭다고 어쩌다 하는 거 전부 아주버님이랑 살다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듣자 하니 뭐 제 형님이 될 사람이랑 같이 사신다면서요. 아, 그것도 엄청 어린 분이요. 결혼 허락은 못 받았고 같이 살긴 해야겠고 그래서 집 얻어서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정은 그냥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관계지 왜 이게 저희한테 떠넘겨지는 거예요? 애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이 따발총처럼 말을 쏴대게 됐습니다. 대체 어쩌라는 건지 주제를 알고 덤벼야지 싶었어요. 내가 자식도 낳고 심지어 그 자식도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느리다는 판정을 받고 저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디 허울 좋게 지금 자기 엄마를 저한테 떠넘겨서 모시게 하려는 수작이냐고요. 시숙은 자기 아킬레스건 같은 개인사를 찔려서 열이 받았던지 저랑 알게 된 일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서 불안해하던 남편이 놀라서 전화를 뺏을 정도로 말이에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야, 이거 진짜 봐주고 있자니까 위아래가 없네. 무슨 입만 달리면 말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살건 뭘 하건 어떻게 하건 재수 씨가 뭔 상관인데.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데 그런 가타부타한 내 사정이 왜 나오냐고요?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영기한테 들었어요? 정말 싸움이 불 번지듯 커지면서 남편이 제압을 한답시고 뺏었고 받아서 자기가 얘기한 건 아니고 엄마한테 들은 모양이다 하면서 아주 진땀을 빼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나름 형을 어려워하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쩔쩔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숙은 저에게 이날 정말 해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니 저는 평생토록 시숙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때 들었던 말은 여기에 적어서 모두의 공분을 사게 할 용의도 있긴 하지만요. 몇 번이나 고민하고 적었다가 지웠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남한테 말 한마디 하고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적고 쓰면서 제 자신이 또 한 번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했어요. 일단 대략적인 힌트는 남겨두자면 자폐 증상을 갖고 있는 제 아들에 대해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아주 상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상황이 이쯤으로 치달은 데다가 그 모든 말이 오가는 정황을 자기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보통의 남편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날 남편의 행동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시숙의 저 밑도 끝도 없는 멍청한 폭언 이상으로 절 실망스럽게 했어요.
저기 좀 진정해, 당신. 아니, 왜 이렇게 싸움을 크게 만들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왜 형까지 불을 붙이냐고. 형 성격 장난 아니라고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하하호호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속은 알 수가 없다니까. 나도 형 어렵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이 차이 3살밖에 안 나지만 어릴 때 형한테 많이 맞고 자랐고 솔직히 아직도 어려워. 그러니까 최대한 형이랑 부딪히지 말랬는데 대체 왜 그래?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나요. 지금 길 가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땅에 쓰러진 사람한테 왜 하필 그 시간에 걸어 다니다가 얻어맞냐고 야단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객기를 부리는 본인 어머니나 저에게 끔찍한 망언과 어머니 덤태기까지 씌우려 했던 본인 형에 대해선 특별한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덧붙이는 말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관이어서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인즉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이야, 나도 그렇게 따지면 당신한테 불만이 없는 거 아니라고. 꼭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와 불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겠어? 당신만 참고 있는 거 아니고 나도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냐고. 이러니 저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대체 뭘 그렇게 참았냐고 말이에요. 진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어. 당신도 은우 때문에 힘들어 보이니까 말이야. 근데 있잖아. 당신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해.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 거 알지? 주말에도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런 나한테 당신이 무슨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준 적 있어? 힘들다고 맨날 누워있고 시장에서 사온 반찬이나 주고 말이야. 직접 밥 따뜻하게 차려준 적 있냐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얼굴은 우중충해가지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고 말이야. 이때 저는 정말 모든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차라리 저랑 아무런 관계도 아닌 억지로 혈연이 되어버린 시숙의 몰상식한 말들은 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말입니다. 하지만요, 저희 남편은 저와 함께 저 아이를 만든 장본인이며 그 아이의 아빠예요. 아이 하나 키워보겠다고 본인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온다면 왜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루 종일 끼고 살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병원이며 치료를 데리고 다니는 제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간신히 누르고 있었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면서 저는 방에 혼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그냥 입으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두려워했던 아이의 자폐 판정이 나오려는 상황에 앞서 누가 절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모든 상황이 저를 비웃듯 아주 우습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몇 번이나 얼마나 진심을 다해 이혼이라는 글자를 핸드폰 검색창에 올렸다가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마음 같아서야 몇 번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딱히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당장 제 홀몸도 어떻게 나가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판에 아이를 두고 나갈 수도 없었고 말이에요. 진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모든 비참함이 땅을 치닫는 느낌이 들었고, 나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짐만 되었구나 싶어 무척 절망했어요. 어떤 날은 저 역시 너무 우울해져서 정말 어머니의 그 망할 우울증이 저에게 전이 되기라도 한 건지 여러 번 나쁜 생각도 했다가 길을 걷다 울기도 하고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겨우 제가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잘 살아보자고 생각했던 건요. 저처럼 다소 느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되어서예요. 거기 가입해서 둘러보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 저보다 더 힘든 사람, 저보다는 나은 사람 등 아주 많은 사연들을 갖고 살거든요. 애시당초 느린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연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요. 거기 털어놓고 힘든 얘기들을 늘어놓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애를 키우는 동안은 내가 나 살고 싶은 대로 숨 쉬고 어쩌고 할 수 없겠단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비워달라 남편에 대한 남아있던 기대도 접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 정도로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걸 내색하진 않았고요. 정말 억울하고 어째도 저에게 딱히 능력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나가서 이 아이랑 둘이 살기에 저에게 경제력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슬슬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고 저도 하는 수 없이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난리를 쳐놓고도 약간 간을 보더니 제가 조금씩 전화를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또 만만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한사코 김치를 줄 테니까 다녀가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날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시댁에 갔는데 거기서 어머니는 또 한 번 제 뒤통수를 때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기가 막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완전히 제가 막 극구 반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았어요. 니네 말이야. 언제까지 그 집에 살 거냐? 그러지 말고 내가 돈 불려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둬라. 너도 알지? 내가 어느 정도 돈에 감각이 있는 거 말이다. 한동안 민기 내보내고 내가 살 맛이 안 나서 다 내려놓고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역시 위로해주는 건 돈밖에 없더라. 돈은 사람을 배신 안 해. 니네도 그렇게 궁상 떨고 아침 저녁으로 박 터지게 싸우며 살지 말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2억 맡겨놔. 은우 키우려면 앞으로 돈 더 많이 들 게다. 그거 다 연기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아주 택도 없다. 니들끼리 절대 못 살아남고 있는 거라도 재테크해서 불려야지. 자신 없으면 나한테 맡겨. 처음엔 저도 돈 맡기라는 소리에 화가 나서 반박을 하려다가 구구절절 듣다 보니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돈 불리는 데에 재간이 있다는 것은 예전에 연애할 때도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고 어머니는 본인 남편 일찍 보내고 그만한 집에 살며 또 아들 하나는 집을 사주고 또 하나는 독립시켜서 내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무조건 다 대두진 않을 거고 니들도 니네 경제력은 알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하라는 입장이었죠. 제가 그런 부분에선 어머니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 돈이 모두 누군가에게 쏠려 있는 재산도 아니기에 그냥 결정하게 된 거죠. 남편에게도 고민 끝에 의논을 했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잘 됐네. 남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어디 투자해야 되냐고 묻기도 해. 그런데 우리들은 자식이랍시고 어머니가 알아서 정보 주려는 데다가 저렇게 알아서 해주신다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딨냐? 이렇게 자식처럼 생각해서 해주겠다는데 너도 이제 불만 좀 작작 토로해. 남편이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면서 저를 가르치려 들길래 그냥 말을 잘라버렸고 어찌되었건 부부가 상의해서 이 부부는 뜻이 맞았으니 그 돈을 어머니께 맡겨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주 거센 풍파를 만들어내고 뒤이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파괴를 끌어내게 됐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제 입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의 흐름을 제가 여기 적으면서 되짚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많이 힘들고 넋이 나가 있긴 했던 건지 아니면 적어도 어머니가 어지간히 돈에 있어서 신뢰도가 있긴 했던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돈을 턱 맡겨서 남 좋은 일이나 시키도록 냅뒀던 것일까요? 일단은 맡겨둔 상태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저도 가끔 느린 아들을 키우는 커뮤니티 엄마들이 주는 정보들을 보다 보니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 등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갑자기 결정할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어릴 때일수록 판단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은우 키우기에는 아무래도 이쪽 동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몇 번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군도 좋지 않고 치안도 썩 훌륭하진 않으니까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전 한 번에 초등학교까지 같은 동네에서 연계시키고 싶은데 좀 더 건너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 그때 저희가 맡겨드린 자금으로 이미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 다시 그거 물리고 이사 자금으로 좀 보탤까 해서요. 전 마음이 아주 분주한 상태였고 빠르게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어째 어머니가 민기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이사를 간다고 그래. 아니 지금 사는 데에서 뭐 그렇게 틀릴 것 같다고 유나를 떠냐? 별거 없어. 아니 그런 거 이사 안 다녀도 우리 민기랑 연기 잘만 키웠다. 은우도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된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처음엔 저도 그냥 어머니가 아들이 멀리 이사 가는 거 싫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나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빨리 돈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여쭤봤는데 어머니는 자꾸 벌컥 화를 냈다가 어쨌다가 말을 자꾸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어? 알아서 굴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 뭐 넣어놓고 며칠 있다 땡 하면 불려서 나오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야. 아유, 나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돌리고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어 죽겠다. 하여간 전화 끊어. 이렇게 벅벅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제가 야단을 맞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 거죠. 처음부터 아들 부분의 재정에 참견하시면서 본인이 맡아주겠다고 가져가 놓으시고선 진행 여부 하나 못 물어보는 건가요? 얼떨결에 전화를 끊긴 했지만 정말 왠지 모를 뒤숭숭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마 혹시 돈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하는 별 생각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왜 내가 이렇게 맡겨놓고 무슨 죄인인 양 질문조차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하루하루 옥죄듯 답답하더라고요. 쎄하다고 느꼈던 시기에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을 시켜서 전화를 걸어대도 자꾸 바쁘다는 둥 끊어버리시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남편에게 논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치더라고요. 어머니도 바쁜가 보지 뭐. 대체 뭐가 문제야? 왜 나까지 시켜서 전화를 해보라 그래? 당신도 진짜 너무 피곤해. 이처럼 무엇 하나 해결된 것 없이 상황이 갑갑하게 흘러가다 보니 그대로 넘기기엔 저도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은 왜 대체로 나쁜 예감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어쩌는 게 좋을까 싶어서 한참 고민을 하던 차에 순간적으로 저는 아주 불길한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혹시나 정말 만약에 어머니가 이 돈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다면 그땐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황하던 중에 정말 돈 얼마 맡겨두고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더라고요. 못 참고 저는 결국 날을 잡아서 어머니와 직접 만나려고 찾아갔죠. 이래저래 들릴 때가 많지만 이렇게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든 절 보더니 좀 당황하시더군요. 평소에 어머니와 저의 관계라면 특별할 일도 아닌 것을 얼마간 본인이 뭐가 그렇게 찔리는지 전화를 피했었잖아요. 집까지 찾아온 절 보고 아주 적잖이 놀라신 듯 했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저기, 내가 나가 있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불쑥. 이때 저는 더 길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곧장 물었어요. 조금도 딴 데로 얘기 방향을 바꾼다든지 윽박지르며 넘길 수도 없도록 현관에 서서 말이죠. 어머니, 저희 돈 그냥 주세요. 투자하는 거 다 나중에 하시고 지금 당장 이사 자금으로 필요하니까 다시 붙여주세요. 그 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제가 어머니 눈을 보면서 마치 뭔가 불살라 버릴 듯 빤히 쳐다보면서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움찔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반응조차가 불길할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전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고 불행히도 그 예상은 맞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어머니는 완전히 쥐구멍 들어가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되물어야 했던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늘어놓으셨거든요. 저기, 그게 말이야. 아니, 니네 지금 당장 안 쓸 거니까. 이런 서두로 시작한 얘기는 결국 끝으로 가서 시숙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건이와 함께하는 치킨집 프랜차이즈의 자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런 저질 막장 소설에도 안 쓰일 법한 결론으로 끝나게 됐죠.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현관 벽을 잡고 잠깐 어질어질한 상태로 있었고, 진짜로 귀에도 이명이 들리고 맨정신으로 서 있기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 이러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앞에 떡집 좀 다녀와야 되는데, 저기 나 잠깐 나갔다 온다. 네가 알아서 문 닫고 집에 가든지 해.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어머니는 휑하니 도망치듯 옷을 대충 걸치고 막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한참 허망한 상태로 어머니 집 현관 문턱에 걸터 앉아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아무리 돈 쪽으로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한들 그런 짓을 했을까.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기분 탓으로는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3-4시간쯤 됐고 시간이 그리 지나도록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지 않더군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어두운 밤이 되어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센서등이 확 켜지면서 어머니는 현관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시더군요. 아유, 이게 뭐야? 아이고, 너 왜 아직도 안 가고 거기 있어?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귤이 온 바닥을 뒹굴었고 아마 몇 개는 터졌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전 멀뚱하니 서서 계속 입에 물고 있었던 그 말을 간신히 뱉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 돈을, 저희 돈을, 돈이 없는 분도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아주버님께 주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한 몇 초 어벙하게 서 계시더니 이렇게 된 이상 뭐 더 어떻게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숨을 훅 들이쉬더니 이젠 뭐 더 꺼리낄 것도 없다는 어투로 말하시더라고요. 아휴, 그만 좀 사람 잡아라, 어? 이게 이렇게 사람 놀래킬 일이야? 아니, 너도 알잖니. 내가 어디 돈 떼먹을 사람이야?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 내가 부동산이며 이것저것 다 묶여 있으니까 당장 움직일 돈이 없었다고. 그리고 그게 어디 뭐 다 네 돈이냐? 어? 그것도 아니잖아. 영기가 번 돈 있으니까 그걸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좀 돌려 쓰는 게 어때서? 어? 그걸 이렇게 귀신같이 하고서 시엠이 간을 아주 그냥 밖으로 나자빠지게 만들 일이야? 저도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어쩜 이렇게 토시안을 안 틀리고 말을 하시는 걸까요? 말없이 저는 코로 숨을 몇 번이나 내뿜은 뒤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했어요. 목소리도 겨우 냉정을 되찾고 어째 묘하게 이전보다 훨씬 정리가 된 상태로 얘기할 수 있겠더군요. 아, 그래요? 가족끼리? 네, 가족끼리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쵸. 가족끼리인데 뭐 어쩌겠어요. 어, 그럼 어머니,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유, 뭐야, 뜸들이지 말고 말해. 답답해 죽겠네. 어쩌라고. 저도 신발을 챙겨 신으며 가방 들고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며 말을 건넨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 밑 골목으로 내려갈 때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오시길래 저도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렸고요. 가족끼리 괜찮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편하시라고 대충 알아서 일을 끝냈어요. 어머니 금고 한번 보세요. 전 이만 갈게요. 제가 알아서 이자까지 맞춰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평소 시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저는 어머니가 안방에 들여둔 금고가 대충 어떤 용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기만 했지 제가 별달리 어쩔 일은 전혀 없었죠.
맹세코 손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어머니도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아무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는 어머니 금고 안에 있던 골드바들을 모조리 다 들고 나왔어요. 평소에 골드바를 집에 모셔놓는다는 얘기야 워낙 이 집안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바였고 그게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죠. 워낙 재테크를 부동산이며 뭐며 다양하게 하고 사는 어머니였고 간혹 돈 자랑도 곧잘 하셨으니까요. 제가 이날 그 금고를 열어보면서 골드바드를 보고 기가 막혔던 건 이걸 갖고 충분히 환산해서 본인 큰아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았을 리 없고 이건 이것대로 그냥 놔두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 엄한 우리 돈 2억을 갖다가 말도 안 하고 본인 큰아들한테 사업자금이랍시고 턱 보냈던 거고 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시일에 돌려달라는 바람에 어머니는 꽤 진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얼마간 저는 기가 막혀서 체한 듯 숨도 안 쉬어지고 죽을 맛이었지만 그동안 시댁이며 시숙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온 걸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건 반은 또라이라고 할 만한 짓을 이때 저질러 버린 셈이고 한동안 어머니가 저걸 지문 인식으로 바꾼다고 했다가 귀찮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죠. 혹시나 해서 대강 짐작되는 비밀번호로 눌러보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우리한테 준 금액에 맞게 혹시 몰라서 시세도 정확하지 않으니 얼마 더 챙겨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길 어머니는 쫓아와서 저에게 신발을 집어던지며 도둑년 잡으라고 고래고래 길에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그 길로 택시에 타려다 멈춰서서 좋다, 싸워보잔 기세로 험악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지 멀쩡한 큰아들한테 작은아들이 맡긴 피 같은 돈을 그냥 줘버려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어차피 어머니 그때 차용증 쓰셨잖아요. 명목은 그렇게 가져가서 맡아준다고 했지만 어쨌건 빌려가는 거라고. 정확히 하자고 차용증서 쓰자고 한 게 누군가요? 그때 그렇게 확신 줄 것처럼 말해놓고 왜 뒷일은 이렇게 흐지부지 하시는 건데요? 뭐 도둑년이요? 경찰 불러보실래요, 그럼? 제가 역으로 소리 지르면서 따지고 들자 어머니는 벌건 눈을 하고 있다가 약간 움츠러드는 기세더군요. 전 계속해서 핏대를 세우며 마구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 얘기가 끝까지 가게 된 이상 결국 어머니 본인 무덤 파는 격인 것을 잔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이라 그런지 제대로 알아들으시더군요. 딱 거기 써준 돈만큼 챙겼고 이자 좀 보태서 갖고 왔어요. 왜요? 어머니 이렇게 안 하면 곧 죽어도 안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영기 씨 어머니 아들만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시집 때 제가 갖고 온 것도 있고 둘이 상의해서 어머니 손주 잘 키워보겠다고 갖고 있던 돈이라고요. 그걸 사지 멀쩡하고 반병신도 아닌 큰아들 사업하라고 툭 던져줘요? 아주 지랄이 났네, 지랄이 났어. 이쯤 되어 목소리가 하도 커지니 골목 지나가는 사람들도 멀찌감치 서서 쳐다보고 어머니는 그제서 뭔가 창피하다는 걸 느꼈던지 주변을 연신 둘러보면서 눈빛이 아주 불안해지더군요. 가족끼리요? 그놈의 가족끼리 그렇게 고가워 죽겠으면 어디 뭐라도 해보세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그지 같은 일 터진 게 용서가 안 돼요. 가족이란 이름 하에 이딴 거지 같은 상황을 견뎌야 되는 거면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소송하세요. 법으로 뭘 걸던지 뭐든 해보시라고요. 뭐 도둑년? 애초에 누가 도둑인데 지금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너무 우습지도 않은 싸움인 거예요. 자기 그 이뻐 죽겠는 큰아들 사업 떼쓰는 거 받아주겠다고 아주 손주 돌본다고 작은 아들네가 준비해둔 돈을 덥석 갖다 준 이 미친 노인네를 보니 나 역시 내 아픈 아들 생각하니까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이거 갖고 시비 걸 거면 더 걸어봐라. 내가 시숙네 집이고 그 치킨집이고 찾아가서 다 불질러 버린다고 막 길길이 뛰면서 소리소리 질러버렸어요. 결국 그리하여 어머니는 그 돈에 대해선 찍소리를 하지 못했지만 미친 노인네 딴은 아주 분해서 죽을 것 같은지
아들 둘을 사주에다가 전현 가만두지 말라며 아주 욕을 했었나 봐요. 시숙이며 제 남편이며 쌍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주의 말들을 퍼부어 대더군요. 전 더 고약한 꼴 보기 싫어서 결론을 내렸고 아주 당연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있어요. 남편은 절대로 고분고분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어투긴 하지만 전 죽었다 깨도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좀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찢어지는 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나마 멀리 떨어져 있던 친정에 잠깐 다니러 와서 아들을 맡겨두고 여기저기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쪼록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